재판관들로 말하면 그들은 경건한 태도로 그의 수치감마저 느끼면서 잠자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검사는 그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감히 물어보려 하지 않았다. 빼쭈고비치는 그녀에게 정중히 절을 했다. 이제 그는 그의 승리를 자랑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많은 것을 획득했다. 고결한 기분으로 5천 루블리를 아낌없이 베풀어 준 사람이 나중에 3천 루블리를 빼앗을 목적으로 부친을 죽였다.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빼쭈고비치는 적어도 이 경우 돈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었다. 사건은 갑자기 그 어떤 새로운 빛에 휩싸였다. 미자에 대한 일종의 동정 같은 것이 번뜩였다. 그는 까체리나가 진술하는 동안 한두 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다시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진술을 마쳤을 때 그는 벼랑간 그쪽으로 두 손을 내밀면서 울먹이며 소리쳤다. 까짜, 당신은 왜 나를 파멸시키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법정 안에 가득 울리도록 소리 높이 통곡하다가 곧 자기를 억제하고 외쳤다. 나는 이미 선고를 받고 만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가슴에 십자로 엮은 채 화석처럼 굳어서 앉아 있었다. 까체리나는 법정에 그대로 남아 지정된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다. 옆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는 열병에라도 걸린 듯이 오랫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한다. 이어 그루센카가 호출되었다. 필자의 이야기는 차츰 그 불상사에 다가가고 있다. 그것은 느닷없이 파열해서 사실상 미자를 파멸시켜 버린 듯이 보였다. 왜냐하면 필자가 믿는 바로는 아니 법률가들이 나중에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만일 그 일만 없었던들 피고는 적어도 어느 정도 관대한 판결을 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뒤로 돌리고 먼저 그루센카에 관해서 조금 기술하기로 한다. 그녀도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여느 때의 그 훌륭한 쇼를 어깨에 걸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녀는 흔히 뚱뚱한 여자가 잘 걸으듯 가볍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왼쪽도 오른쪽도 아예 그들도 보지 않고 지그시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사푼사푼 발소리도 없이 정은대 쪽으로 다가갔다. 필자의 눈에는 그 순간 그녀가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나중에 부인네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창백해 보이지는 않았다. 부인네들은 그녀가 단단히 결심이라도 한 듯한 표독스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녀는 다만 추잡스런 소동에 굶주린 방청객들의 호기심에 찬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숨막히도록 몸에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고 생각된다. 그녀는 경멸을 못 참는 긍지 높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가 경멸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는 것만으로 벌써 후끈 반항심에 불타는 그런 성질의 여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물론 겁도 많았으며 속으로는 이 겁이 많은 점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다. 그러기에 그녀의 진술이 변덕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때는 노기를 띠고 어떤 때는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엄청나게 거칠어지는가 하면 벼랑간 진정으로 자기 죄를 힐책하는 듯한 느낌을 그 의조에서 느끼게 하기도 했다. 때로는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람 할 말은 다 해버려야지 하는 식의 자포자기적인 말투가 되어버렸다. 표도르와 사귀게 된 데 대해서는 시덥지 않은 얘기예요. 그 사람 쪽에서 따라다닌 걸요. 제가 개의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야무지게 잘라 말하는가 하면 곧 그 다음에는 모두 제가 나빠요. 저는 양쪽을 다 할아버지도 이희도 놀리며 깔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을 이런 꼴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두 저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문제가 삼소노프에 이르렀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곧 뻔뻔스럽고 도전적인 의조로 대들었다. 그 사람은 제 은인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맨발인 저를 받아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재판장은 매우 정중한 말로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직접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그녀를 다일렀다. 그루센카는 얼굴을 붉히고 눈을 빛냈다. 돈이 든 봉투는 그녀도 보지 못했다. 다만 표도르가 3,000루블리를 넣은 무슨 봉투를 갖고 있다는 말을 그 악당에게서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저 웃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데를 못하러 갑니까? 지금 당신이 악당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인이에요. 자기 주인을 죽이고 어제 목을 맨 스메르자코프 말이에요. 물론 그녀는 즉각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정해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역시 별로 이렇다 할 근거는 없었다. 드미트리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의 말을 믿으세요. 저 여자가 회방을 놓아서 저 일을 파멸시켜 버린 거예요. 죄다 저 여자가 원인이에요. 저 여자가 증오에 못 이겨 몸을 떨기라도 하듯이 그루센카는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표독스러운 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게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다. 저 아가씨입니다. 저 까체리나 씨지요. 저 사람은 그때 저를 불러 초콜릿을 대접하면서 구워 삶으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염치라는 것이 없어요. 정말. 이번에는 재판장도 엄하게 그녀를 제지하고 말을 삼가도록 일렀으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질투에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자포자기가 되어 있었다. 목구르의 촌에서 피고가 체포되었을 때 하고 검사가 회상하면서 물었다. 당신이 별채에서 달려나와 모두 제가 나쁩니다. 저도 함께 징역을 보내주세요. 하고 소리친 것을 모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신은 피고가 부친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군요. 저는 그때의 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루센카는 대답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저희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떠들어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다 내가 나빠서 그렇다. 나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서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대번에 저는 그 말을 믿어버렸지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믿겠어요. 저희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빼쭈꼬비치가 질문할 차례가 되었다. 필자는 그가 라키친에 관한 것이며 25루블리에 관해서 질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를 데리고 온 살해금으로 라키친에게 25루블리를 주었다지요.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조금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루센카는 경멸하듯 표독스레 희죽 웃었다. 그 사람은 늘 저한테 돈을 뜯으러 왔으니까요. 한 달에 30루블리쯤은 가져간 걸요. 그것도 되게 좋지 않은 일에 쓰기 위해서였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라면 제가 아니더라도 아무 걱정 없었으니까요. 어째서 당신은 라키친 군에게 그토록 관대했던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재판장이 심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상관 않고 빼쭈꼬비치는 추궁했다. 그 사람은 저희 이종 사촌 동생이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그 사람의 어머니는 친자매간이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늘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종 누이로 가진 것을 몹시 창피해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정말 예상 외의 새로운 사실이었다. 마을에서는 물론 수도원에서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밑자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키치는 자기 자리에 앉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자줏빛이 되었다고 한다. 그루센카는 어찌 된 일인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라키친이 밑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고 화가 났던 것이다. 라키친 군의 조금 전의 연설도 그 고매한 취지도 농노제도며 러시아에 있어서의 민권의 불비에 대한 공격도 이때 청중의 마음속에서 깡그리 말살되어 지워지고 말았다. 빼쭈꼬비치는 여간 만족스럽지 않았다. 신은 다시 그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다. 대체로 그루센카는 그다지 많은 신문을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물론 두드러지게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방청객에게 매우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가 진술을 마치고 까츠리나와는 좀 떨어진 자리에 앉았을 때 무수한 경멸의 눈초리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가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밑자는 줄곧 화석처럼 굳은 채 눈을 마룻바닥에 내리깔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다음에 이반 표도로비치가 증인으로서 나타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